부파 공작원 모집. 60년대 중반까지도 부파 공작원들은 주로 실향민이었지만 실향민 출신의 경우 북한에서 자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이 컸다. 내래 원래 이북 사람이오, 자수하가시오. 또 청와대 500m 앞까지 무장공비들이 총을 들고 내려왔던 68년 1.21 사태 이후로 박정희는 강력한 보복을 원했기 때문에 정부는 북파 공작원들의 훈련을 전면 강화할 필요성을 느꼈다. 김일성에게 본때를 보여주라는 때문에 이때를 기점으로 대상자를 달리하게 되는데 실업자와 불량배, 넉마꾼에서부터 복역 중인 사형수에 이르기까지 밑바닥 인생들을 주로 모집하기 시작했다. 엄청난 포상금과 생명수당, 그리고 취업보장까지 해주겠다니 유혹에 빠지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68년 한 해만도 400여 명의 젊은이들이 모집이 되었다. 당시 북파 공작원들의 증언이다. 내가 없는 동안에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겠다. 임무만 무사히 수행하고 나면 직업도 보장하겠다. 월급을 물어보니 장관급 대우를 해주겠다고 했다. 갔다만 오면 군대도 면제해주겠다. 전과도 말소해주겠다고 했다.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주면 가족의 생계 보장을 해주겠다고 했다. 서울역 쪽으로 갔는데 부르더라고요. 육군 하사관으로 갈 생각이 없냐고 묻더군요. 마침 제가 나이가 있어서 해병대로 지원할까 생각 중이었는데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가족 생계는 문제없고 나중에 직업을 보장해주겠다고 했으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산악구보와 은신술. 당시 공작원들의 훈련 캠프는 설악산. 외부에서는 이들을 설악산 개발단이라 불렀고 일반인들의 접근은 철저히 통제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런 훈련장으로 20대 초반의 지원자들이 두 눈을 가린 채 실려왔다. 당시 훈련의 전 과정을 중앙정보부에서 관리했다. 이번에 청와대로 쳐들어온 공비들을 보니까 이동 속도가 우리 군의 2배였음. 너희 공작원들은 최소한 걔네들보다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해. 알겠어? 때문에 혹독한 훈련이 반복되었다. 어느 정도였을까? 모래조끼를 입고 다리에는 모래주머니를 달고 매일같이 30km씩을 산악구보 훈련을 시켰다. 시간 내에 들어와야 했기 때문에 내리막길에 숲이라도 보이면 무리하게 나무숲으로 뛰어내릴 정도였다. 하지만 안전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고로 훈련생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더라도 오직 훈련생의 잘못일 뿐 정부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다. 30m 낭떠러지 위에서 밧줄을 타는데도 안전끈 하나 없었다.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실제로 산악구보를 하다가 절벽 위에서 떨어져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공작원들에게 산악구보가 중요했던 까닭은 밤에 낮 동안 숨어 지내야 할 비트를 만들어야 했는데 비트를 하나 만들려면 보통 3시간 동안 땅을 파야 했기 때문에 그러려면 무엇보다 밤새 많은 이동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묘지를 파고 만든 비트의 모습이다. 또 하루 몇 시간이고 움직이지 않으면서 먹지도 자지도 않는 은신술 훈련을 받아야만 했다. 12시간 꼼짝도 않고 있는 훈련이었다. 대소본이 마려워도 그 자리에서 싸야 했다. 하지만 그렇게 꼼짝 않고 있으면 산에서는 10m 거리에서도 쉽게 발견될 수 없게 된다. 생존 훈련.
밤이라고 쉴 순 없었다. 익혀야 할 게 너무 많았다. 북한 말투, 북한 문화, 북한의 상식 등등. 접선 장소나 귀한 방법에 대해서도 철저히 방법을 숙지해야만 했다. 특히 라디오 방송의 일기예보 등을 통해 암호를 송출할 때가 많았기 때문에 이걸 해독하기 위해서라도 밤마다 공부를 해야만 했다. 지형만 보고도 지뢰가 어디 묻혀 있을지 판별해야 했고, 각종 탈 것, 기관차, 경비행기, 소형 선박의 운전법을 배워야만 했다. 적진에서 운송수단을 탈취하면 그만큼 탈출이 용이해지기 때문이지. 지하철이 파업했을 때 특전사가 투입돼서 지하철을 운전한 것도 같은 맥락이지. 잠수 실력도 2-3분까지 버틸 수 있어야 했고, 만능 열쇠로 어떤 자물쇠든 따야 했으며, 높이 3m의 담장쯤은 단숨에 넘어야 했다. 심지어 면도칼만으로 이발하는 기술도 배웠다. 민간인들에게 수상해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이발 정도는 해야 했지. 가장 앞건은 식량의 현지 조달이었다. 공작원의 경우 많은 양을 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유사시 자연에서 식량을 채취할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 공작원의 증언이다. 땅에 있는 벌집을 캐서 먹을 때는 벌에 쏘여서 앞이 안 보일 정도였다. 도마뱀을 잡을 때는 꼬리가 잘려나가지 않게 몸통을 잡아야만 하는데, 사로잡은 도마뱀을 목구멍에 넣으면 자기가 스스로 식도 안으로 기어 들어간다. 그렇게 도마뱀을 10마리 잡아먹으면 배가 아주 든든했다. 뱀은 잡아서 껍질을 벗기면 창자가 다 보이는데, 그러면 뱀이 잡아먹은 다람쥐나 들쥐가 그대로 보인다. 그런데 그것도 아까워서 다 삼켜먹는다. 그냥 통째로 삼켜먹는 것이다. 인간병기. 공작원들은 소리도 없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 비술이라는 것도 습득해야 했는데, 이를 위해서 주로 나이프를 사용했다. 혹은 영화에서 보듯이 젓가락이나 드라이버를 던져 30m 거리에서 꽂아버리는 기술을 연마하기도 했다. 태권도나 유도 등의 맨손 격투도 익혀야 했고, 나무나 돌 등의 자연물을 살상무기로 이용하는 훈련도 받았다.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고 죄다 인간병기로 만들었죠. 덕분에 후유증으로 지금 제 허리는 모두 망가졌습니다. 병원에서 진찰이 힘들 정도로 망가져버렸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고압 철조망과 지뢰를 뚫는 훈련도 반복됐다. 실제와 똑같이 재현된 모형을 만들어 침투 공작 훈련도 반복했다. 심지어 자살하는 방법까지도 익혀야 했다. 청산가리가 들어있는 독약 캡슐이나 자폭용 수류탄 사용법을 익히게 됩니다. 그런 훈련을 받고 나면 자살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듯 여기게 됩니다. 이렇듯 가혹한 훈련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훈련생들은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다.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다시 돌아갈래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일단 발을 들여놓은 이상 절대로 돌아갈 수 없는 곳이었으니, 만약 탈출하다가 붙잡히면 어떻게 됐을까? 탈출하다 붙잡히면 지붕에 묶어놓고 눈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권총으로 허공을 쏘면서 겁을 주는 겁니다. 또 팬티만 입혀서 기둥에 묶어놓고 쇠존매로 때리기도 합니다. 그걸로 맞게 되면 살갗이 찢어져 피가 튑니다. 도저히 탈출할 수가 없었죠. 유일한 방법은 자살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혹한 상황 속에서 공작원들은 살인병기가 되어가는 것이었다. 똑똑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죽은 것이나 살아있는 거나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때문에 생명의 존엄성 따위는 없어져 버리죠. 살해하는 것에 전혀 죄의식이 없었어요.